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회에서는 방송사법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서 일명 이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여야의 이 극한 대치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급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즉각 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첫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이 15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채장 발언기로 13시간 12분을 넘긴 건데 현금 살포는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확히 지난 총선 선거 기간 중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새로운 매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쯤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25만 원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곧바로 일명 노란봉투법도 상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아놓고 5년 내내 논의조차 않고 뭉갰던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또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가방위에서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KBS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을 집중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신임 정책위 의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친윤계 정정직 의장이 어제 전격 사퇴하면서 이 새 지도부 인선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후임으로는 대구 사선의 김상훈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한동훈 대표 측의 일괄 사퇴 요구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당의 화합을 위해 원내대표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당의 화합과 그리고 2년 뒤의 시선 승리, 대선 승리가 아니겠느냐.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원 당규상 정책위는 원내 기구고 의장 임기는 1년으로 규정된 만큼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면직할 권한은 없다며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당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 의장은 오전만 해도 최고위 발언을 거부하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드러냈지만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한 대표가 직접 교체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갈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 사퇴하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의장 사퇴로 임명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실현할 신임 정책위의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 사선의 김상훈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해 제안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북 3선의 송원석 의원도 거론됩니다. 당원 당규상 새 의장 선임 시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이 네 번째 탄핵 시도인데요.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야당이 예고한 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하면서 여당은 무고한 탄핵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죠. 여야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걸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치 전범과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 것처럼 독재자와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취임한 지 이제 하루 만에 이제 탄핵안을 발의를 한 거죠. 최단 기록입니다. 이준석 위원장 관련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단 기록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록이 좋은 기록인가요? 취임 하루 만인가요? 이틀 만인가요? 이게 탄핵을 발의한 예. 그런 거. 이건 정말 의석수가 뭐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아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취임하자마자 뭐 법을 위반해서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박문진 의사라든지 예. 그런 사람 선임한 것을 뭐 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 본 바에 따르면 네네. 바람직하진 않죠. 2인 체제에서 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진 않지만 방통위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이면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더구나 중대하게 위반해야 한다는 그런 탄핵 요건에 마땅하지도 않다는 것이고요. 6월, 7월 지금 국회 22대 국회에 개원한 지 2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달이나 됐는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참 이 탄핵을 7번이나 발의했다?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좋은 기록도 아닌데 이건 부끄러운 기록일 수밖에 없고 조금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탄핵안을 많이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에 대한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임명 당일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이미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이미 해야 할 일,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탄핵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탄핵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뭐 제가 볼 때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수단이 없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3인의 방통위원장이 예. 2인 체제를 의결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네네. 이미 방통위에서 2017년도에요. 예. 3인 체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무법인 4곳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대답을 받았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작년 2023년 12월, 2024년 5월 서울고법에서 예. 2가지 판결이 났는데요. 2인 의결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하나가 나왔고, 2인이 심의 결정하는 건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통위를 소위 정권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예.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수사 기소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탄핵 이외에는 이런 부분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기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탄핵 자체가 이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준석 위원장 시간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이거 전임자들과는 달리 자진 사퇴하지는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그 헌법 쪽에서 헌재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뭐 기각할 것이냐, 인용할 것인가. 예. 지금 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판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방통위 5인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네. 방통위 체제에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위법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방통위법에도 분명히 2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방통위원을 서로 선임해서 네. 5인 체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5인 체제 결국은 정부 여당이 3인, 예. 야당이 2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여당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민주당도 아마 5인 체제를 다 해봤자 결국 3대 2로 불리한 거 아니냐. 이래서 그것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지금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정부 여당도 지금 2인 자기들 추천할 수 있는 예. 상임위원을 좀 추천하고 민주당도 추천해서 이제 5인 체제로 완전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결국 탄핵을 하고 예. 방통위가 지금 그러면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방통위가 또 업무가 마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다려서 이렇게 헌재 결정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의 힘이 실린다 기각이 되면 예. 이런 상황을 기다리는 것은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인 체제의 불법과 위법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5인 체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여야가 좀 합의를 좀 이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이 이제 탄핵안 발의에 이어서 방송 장악 시도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은 다 민주당에서는 다 동원해서 국회에서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수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방송 장악 음모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고 예. 언론의 자유가 파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야당 입장에서 이걸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예를 들면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불법 위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원도 판단했었습니다만 본안 심사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뒤로 밀어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최민희 방통위원을 야당에서 추천해서 불구하고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예. 임명을 하지 않았던 측면 하나 하고 방통위의 안정성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영인 체제를 용인하는 사표 제출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우리 그 국민 여론 자체가 예.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높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당장 어제죠. 9시에 임명하고 11시에 취임하고 5시에 회의에서 7시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방송 장악을 하겠다. MBC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법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선임 요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미 선임이 됐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 제가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친한계 사퇴 압박을 받아오니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결국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죠.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거는 아니고 제가 사임에 관한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 그 이전에는 제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희 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결국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퇴를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은 한 대표에게 확실히 실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당 주도권을 좀 한 대표가 쥐게 되었다 할 수 있지만 네. 그것도 좀 완벽하게 그 동원 체제로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게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인 거라면 네네. 한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임명직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심을 묻겠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책위 의장이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또 대통령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지금 당을 장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런 걸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당분간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까지. 예.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다. 별로 없다. 당의 변화를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야 뭔가 당의 변화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 정책위 의장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위 의장 교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일주일 이상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 않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면 그 주필님 그 생각은 저런 상황에서 좀 정점식 의원을 좀 안고 좀 화합하는 모양새로 그런 식으로 갔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처음부터 강하게 뭐 정점식 의장도 사표를 내라 이렇게 하고 했다면 사표는 냈겠지만 결국은 갈등 상황이 불거졌겠죠. 파열음이. 지금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가시적인 변화라는 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만약 유임하게 되면 대표가 새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당 전체에서 이와 같은 새 대표가 취임했으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려면 이런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모든 임명직들이 처음부터 다 사표를 제출하고 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점식 의장이 어제 발언 중에 당 대표는 정책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 발언은 글쎄 이제 문제가 풀린다기보다는 뭔가 남아있다 이런 느낌을 들 수가 있겠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노동일 주피님 말씀처럼 신임 당대표가 등장하면 모든 당직들이 사퇴를 내고 당대표에게 이름을 해서 당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의 관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무슨 임명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를 들면 원내대표에게 소위 그 국회법에 대한 법안 문제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논쟁을 벌이면서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은 국민들이나 지지층이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신임 당대표가 만나면서 좀 봉합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위 대통령이 당 문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권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대표의 힘을 인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 그 다음 얘기가 더 문제인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뭘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인 건데 핵심적인 쟁점은 최혜병 특검법 문제 또는 대통령 부인 특검법 문제 또는 한동훈 본인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이 올라올 예정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당내가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만약에 제3자 추천의 특검법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을 때 소위 친윤계라고 얘기되고 있는 당내의 일정한 의원 그룹들이 이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대통령이 이걸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랬을 때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꺾이기 시작한다면 매우 앞으로의 리더십을 작동시키기 어려운 과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상황도 좀 한번 살펴보죠. 5박 6일간의 이제 방송사법 무제한 토론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형국이 재연이 됐어요. 오늘 오후 야당이 이제 무제한 토론을 강제로 종료를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서 이 도돌이표 계속 이어지겠죠. 이거를 글쎄요, 뭐 소모전, 뭐 그거밖에 뭐 다른 표현이 없을 것 같은데. 글쎄, 뭐 5박 6일의 무제한 토론, 또 지금 시작하는 무제한 토론, 이걸 통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뭘 얻어야 됩니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무한 반복, 무한 루프고 그 과정에서 민생이라는 것들은 다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거부권을 유도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통령이나 또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법만 같이 좀 이와 같이 그 본회의에 올리는 그런 야당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물론 뭐 협치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뭐 아직 지금은 대표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정부 여당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와 같은 좀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부권 행사,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또 재의결 폐기 이런 것들 도돌이표 찍지 말고 좀 민주당에서도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법을 함께 협치를 하는 것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국민들이 바라는 이른바 협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교수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래도 좀
국민의힘에 조금 받아들일 수 않고 좀 이끌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인데 거기에서는 동의하세요? 아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근데 뭐가 문제는 문제입니까? 뭐냐면 예.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소위 방송사법, 예. 그다음 민생지원금, 그다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맨 처음 시작된 게 방송사법 문제 아닙니까? 네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습니다. 사회적 토론기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하자. 그 협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야가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 예를 들면 밥그릇을 찬 게 국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찬가지인데 협치를 얘기했으면 국회의장이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예. 중재안을 제기했을 때 그 중재를 받아 안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 여야가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할 시간을 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가장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소식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규원 이 조국 혁신당 대변인 현재 검사 신분으로 월급까지 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대감찰청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의 정당 활동 이게 적법한지 이거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게 법률이 참 애매하게 돼 있는데 예. 법은 분명히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로 정당 활동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난 21대 총선에서 예. 황운하 의원이 출마하면서 현재 경찰 신분인데 출마했거든요. 그게 이제 판례 해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 사표를 제출한 시점에 효과가 발생한다고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도 지금 사표를 제출은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수리는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총선은 출마할 수 있는데 또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총선 출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네네.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직을 유지한 채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국회가 법률을 확실히 좀 개정을 해서 분명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가운데 대구는 37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오전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승한 기자, 이른 시간이지만 좀 더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의 기온은 현재 28도입니다. 시민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 대비해 얇은 옷차림으로 출근길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특히 수원과 안양, 태백, 서산 등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 36도를 비롯해 대구 등 일부 지역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전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이 5에서 40mm, 충청권에서 5에서 20mm 등입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쯤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더욱 후텁지근해지고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에 대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 한 달 만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속된 가해 운전자 차모 씨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 씨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한 것으로 판단했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때 속도가 시속 107km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 출구를 빠져나온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일방 통행길에 진입합니다. 그 호텔 앞에 교차로에서는 한 52km 정도
환출이 됐고 건물 CCTV에서 통과하는 속도를 해봤더니 103km 정도가.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68살 운전자 차모 씨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주행 내내 차량 제동 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인도 돌진 당시 속도는 시속 107km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속 페달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최대 99%까지로 피의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경찰은 차씨 신발바닥에 가속 페달 문양이 찍힌 것을 근거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보행자용 울타리에 부딪히면 속도가 줄어들 거란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역주행이 시작된 일방통행로입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났지만 일방통행로 진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기존 표지판 외에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LED 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청역 이 역주행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요. 가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가해 운전자 이 차 씨가요. 사고 당시에 일부러 가드레일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는데 이 행위가 차 씨에 대한 이 처벌 판단에 좀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나는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급발진했기 때문에 나는 범죄에서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그 당시에 핸들을 꺾을 때 앞에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점도 사고 방지, 사고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어떤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수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남대문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도 사고 원인은 그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를 때 차량에 하자가 일단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이 운전자의 신발 바닥에 이 그 엑셀레이터에 있는 이 무늬가 그대로 찍혀 있다. 얼마나 세게 밟았으면은 발바닥에 이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레이터에 그 무늬가 찍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고 더불어서 CCTV를 확인했을 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마땅히 떠야 되는 후미 브레이크 등이 뜨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다라고 하는데 또 한마디로 또 덧붙인 것이 뭐냐면은 이게 3차례 조사하는 동안 그 피의자의 어떤 진술이 미묘하게 변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피의자의 어떤 그 본인은 지금 과실이 없다. 어떤 차량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없다라는 말까지 지금 덧붙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단은 뭐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라는 입장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 차 씨와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의범에 대해서는 보다는 처벌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고요.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과실범에 따른 그 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는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게 권장이 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자가 9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가중처벌되어서 기준보다는 양형 기준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 형사처벌 규정을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이요.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 판단의 취지는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법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취소하고 이 제공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에 한 89억이라는 거액을 후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여기 쓰다 보니까
아니 나는 위안부 할머니들 편안하게 쓰라고 그 평생 여생을 편안하게 쓰라고 후원을 했는데 그것을 한 2%밖에 안 쓰고 토지 매입 등 자산 네. 축적을 위해서 썼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거의 우리를 기망했는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하면 사기친 것이 아닌가. 설령 그게 사기가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목적을 나한테 정상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은 나는 그거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신청을 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심, 2심에서는 이 그 나눔의 집에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1, 2심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중대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고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로 돈을 쓸 것이라고 그런 것을 알렸다고 네. 하면은 이거는 돈을 그렇게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관계가 인정됐다고 하면서 이 1심, 2심 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착오로 의한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1심과 2심에서는 후원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달라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후원자가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후원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계약의 취소라는 것은 민법상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기라든가 착오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죠. 이런 처분 문서는 엄격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대법원의 입장이 좀 달랐던 겁니다. 1심과 네. 2심에서는 이것이 착오에 이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봤던 거고요. 네네. 실제로 후원 목적이 시설 목적에 투입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89억 원의 후원금 중 2억 원이 시설에 투여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보금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해온 외국인들이요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베트남 여성 한 명은 4년 동안 불법 시술을 하고 강의도 했다고 그래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네. 의료법 위반으로 지금 단속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예. 실제 지금 경찰에 따르면은 33살 베트남 여성인데 네. 이 강북에서 4년 동안 400회가 넘는 보톡스 시술들을 했고 1회당 한 15 내지 20만 원을 받아서 그 네. 이익이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와 같은 불법 시술을 한 것을 넘어서 이 동료 수강생들한테 한 6명한테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친 다음에 이 영업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 나름대로 이게 방법도 체포 구속되지 않으려고 이 장소만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전화를 오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시술 무슨 스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점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영업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불법 유통업자도 네. 같이 좀 경찰에 붙잡혔다는 얘기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십조 원의 피해를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이죠. 권도형 대표, 이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형을 산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형기를 마쳤지만 한미양국이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외국인 수용소에 이송돼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현지 시간 1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가 없었으므로 한국 약식 인도를 허용한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하는 등 앞선 판결의 이유가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권 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 씨는 가치가 고정되는 코인이라며 테라와 루나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들였고 2022년 5월 이 코인들이 폭락하며 50조 원 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한미 두 나라에서 형사 기소됐는데 권 씨 측은 한국행을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앞서 6월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건 민사소송을 해결하려고 우리 돈 6조 1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이슈 파헤쳐보는 시간 사건의 해부입니다. 사회부 사건데스크 최석호 차장과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흉기를 든 이웃. 나흘 전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바람을 쐬러 나왔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던 37살 백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 네. 남성의 온몸엔 상처가 남아 있었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그 길이가 네. 1m나 됐습니다. 아이고. 친분도 원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백 씨는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불어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개인 스파이럴 때는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놀라운 건 죄송한 마음이 없다는 저 대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백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 남성이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횡설수설했습니다. 사건 당시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약 검사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 씨를 구속함과 동시에 이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정신감정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좀 알고 있었던 사이였던 건가요? 네, 아파트 단지를 오가면서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이긴 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하기에 유족들의 아픔은 더 컸습니다. 특히나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두 아이, 4살,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네, 참 너무 안타까운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경찰은 백 씨가 평소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주민들의 말에 주목합니다. 퇴사를 하고 낮에 좀 모두 시작돼서 회원들이랑도 자꾸 뭐 기구 쓰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고 좀 이렇게 좀 혼자 막 운동하다가 소리를 딱 질러서 경찰에 좀 신고했어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벌이는 일명 묻지마 범죄, 네. 이상 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또는 정신적 질환이 일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어떤 그 치료라든지 케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때 엉뚱한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폭력적 범죄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백 씨는 지난달 상사와의 불화로 회사를 그만둔 뒤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욕설을 하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흉기를 왜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 1월에 장식용이라며 구입한 도검이 한순간에 범행 도구로 돌변했습니다. 현행법상 15cm 이상 도검을 구매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백 씨도 판매상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는 도검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점이 있습니다. 정신병력 확인을 위해서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는 총포리와 달리 도검의 경우엔 운전면허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갱신할 필요도 없다는 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정신도 아닌 사람한테 결론적으로 도검 허가를 내준 거잖아. 경찰은 뒤늦게야 예. 전국 8만 2천 정의 도검류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전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년간 경찰엔 백 씨와 관련한 신고가 4차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헬스장과 인근 커피숍에서 시비를 벌이는가 하면 주한 미군 대사관에 찾아가서 외국 가수를 만나겠다면서 소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네.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낮아서 현장 조치 후에 철수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우리 사회가 범죄자 처벌 못지않게 네. 범죄 예방을 강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저도 참 아쉬움이 남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 숨졌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마음 너무 처참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석구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충북 괴산의 한 논에 커다란 용 그림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문광저수지 인근의 한 논인데요. 이 논에 새겨진 커다란 용이 눈길을 끕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벼가 흔들리면 용이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괴산군의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이 그림이 눈길을 끄는 이유입니다. 네, 정말 신기한데요. 논에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네, 이 논의 그림은 바로 유색 벼를 활용해 탄생했는데요. 보통 우리는 노랗게 익어가는 벼를 주로 봐왔는데 사실 토종벼에는 검은색, 빨간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품종의 한계가 사라지고 있어 이제는 벼가 익는 들판이 황금 들판뿐 아니라 검은 들판이나 붉은 들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유색 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로 커다란 용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네, 흥미로운 사연이 있는 사진이었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요즘 덥고 습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며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2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최대 60m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무더위 속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180곳에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33도를 웃도는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볕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논과 밭,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은 매우 위험하니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